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민생버스를 타고 3박 4일 동안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 후보는 호남이 없으면 민주당도 없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과 면담 후 김 위원장의 역할 조정을 할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선대위 합류 등을 묻는 질문에 할 말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국제의회연맹 IPU 총회 참석을 위해 스페인을 공식 방문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이 IPU 총회에서 연설할 예정입니다. 박 의장을 직접 연결해 연설 내용과 그동안의 의회 외교 성과를 들어봅니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하는 청년 말수. 오늘은 선대위 군살 빼기로 친정체제 강화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선대위 인선 갈등으로 미완의 출발을 알린 윤석열 후보 등 본격화된 여야 대선 후보들의 선대위 전쟁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6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매주 타는 민생버스 세 번째 일정으로 호남을 방문했습니다. 오늘 목포를 시작으로 3박 4일 동안 호남에 머물면서 민심 잡기 행보를 이어갑니다. 이 후보는 호남이 없으면 민주당이 없다며 호남 민심의 지지를 호소하고 과거 살인을 저지른 조카를 변호한 데 대해선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전남 목포를 찾아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목포 동부시장을 찾은 이 후보는 지역 화폐를 이용해 도넛과 통닭 등을 구매하며 바닥 민심 곳곳을 훑었습니다. 청년들이 진짜 일하면서 아이를 낳고 안심하고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성장하는 사회로 가야 기회도 많아지고 청년들도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후보는 즉석 연설을 통해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하겠다. 민주당이 기대만큼 하지 못하면 무한 책임을 지겠다면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호남이 없으면 민주당이 없다. 호남이 없으면 이 나라 민주주의와 개혁과 미래가 없다. 맞습니까? 이어 이 후보는 전남 신안군에 위치한 응급의료 전용 헬기 계류장을 찾아 닥터 헬기 도입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닥터 헬기나 국민들의 보건, 안전, 생명에 관한 문제는 좀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자신이 변호했던 조카 살인 사건에 대한 기자 질의에는 변호사라서 변호했다며 가슴 아픈 일이고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후보는 전남 해남의 한 캠핑장에서 30대 직장인들과 소통하는 명심 캠핑을 진행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호남 방문 일정에서 이낙연 전 대표와의 깜짝 만남이 이뤄질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이재명 후보가 임명한 민주당 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은 한 인터뷰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다면서 어떤 식으로 출연이 있을 건지 부인하지 않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그러나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오래전부터 잡혀있던 충청과 경남 지역 일정이 있다면서 호남 방문 계획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내일 전남 장흥과 여수, 순천을 방문하고 모레는 광주에서 광주 대전안 선대위 출범식을, 오는 29일엔 전국민 선대위 회의를 광주에서 엽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김병준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이 윤석열 후보와 만난 뒤 선대위원장직을 열심히 하겠다며 사퇴서를 일축했고 윤 후보는 김 위원장의 역할 조정은 없을 것이라며 힘을 실었습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선대위 합류 여부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했는데 윤 후보가 추가 설득에 나설지 관심입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가 사실상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선대위 총괄본부장과 대변인 인사를 단행한 데 이어 오늘은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윤 후보와 면담한 뒤 상임선대위원장직을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병준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윤 후보를 돕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이번 대선에 모든 걸 쏟아붓겠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부분이 저하고 생각이 일치한다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윤석열 후보 같으면 이분 모시고 새로운 국가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구나.
윤 후보는 김병준 위원장의 역할 조정은 없을 것이라며 힘을 실었습니다. 앞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인선 문제로 선대위 합류를 거부하자 김병준 위원장의 역할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윤 후보가 공개적으로 일축한 겁니다. 글쎄, 역할이라는 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고 논의한 이런 거기 때문에 특별히 무슨 역할을 조정하고 이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저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오늘 총괄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하지 않겠다고 봐도 되겠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할 말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김종인 전 위원장의 총괄선대위원장 자리는 아직 비워두고 있어 윤 후보가 추가 설득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 후보는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를 만나 한일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하여튼 한일 관계가 좀 원만하게 잘 풀려야 또 일본에도 우리 재외 국민이 한 45만 정도 있는데 그분들이 또 일본에서 지내기가 좀 편할 텐데. 비공개 논의에서 윤 후보는 유학생이나 취업 합격자들의 일본 비자 발급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에 빠른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스페인에서 열리는 국제의회연맹 IPU 총회 소식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IPU 총회 참석자 스페인 마드리드를 공식 방문 중인데 박 의장은 본회의에서 연설할 예정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에 앞서 스위스를 방문해 양국 국회의장 회담을 갖고 세계보건기구,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과도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지금 스페인 마드리드 현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현재 그곳은 오전이죠? 네, 안녕하세요. 예, 이곳은 오전 10시를 막 지나고 있고요. 네. 예, 저 영상 한 3, 4도로 아주 싸늘한 날씨입니다. 네네. 그 서울과 비슷한 그런 이제 기온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스페인에 앞서서 스위스 공식 방문 일정 이제 모두 마치셨는데요. 저희 그 뉴스 N에서도 그동안 의장님의 스위스 의회 외교 활동을 전해드렸는데 WHO와 ILO 사무총장 면담이 눈에 띄는 그 대목이거든요. 주로 어떤 사항들이 논의가 됐었습니까? 두 가지 강조를 좀 드렸습니다. 첫째는 백신, 세계 백신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를 한국에 지정해달라.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건데요. WHO가 이것을 지정하게 되면 세계의 특히 중저개발국의 인력들이 한국에 와서 이 제약 바이오 백신에 대한 생산, 연구, 그리고 품질 관리 이런 교육들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보건의료, 백신 분야에 있어서 세계적인 연결망을 주도하게 된다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 정부에서도 정부는 물론이고 그리고 삼성, SK, 셀트리온 등 업체들 그리고 대학, 병원들이 지금 한 팀이 돼서 이 백신 바이오 이 인력 양성 허브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요. 다행히도 제가 한국이 최적 질환 강령을 했을 때 그 WHO 사무총장은 한국이 강력한 후보지다 하는 긍정적인 대답을 내주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북한의 백신 공급에 관해서 그동안 WHO의 노력에 대해서 평가를 했고요. 또 이것을 위해서 사무총장의 남북한 동시 방문을 제안했더니 흔쾌하게 본인도 그럴 생각이 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금년에 ILO에 참여한 지 30주년이 되었습니다. ILO 사무총장의 말씀으로는 이번 코로나의 여파가 고용 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2007년, 8년 세계 금융 위기 때의 한 4배에 달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소위 디지털 혁신, 그리고 그린 혁신, 이 두 가지의 방향을 하되 우리가 집중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은 청년 실업의 문제,
그리고 제대로 된 일자리가 아닌 비정규직 일용직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우리 한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고민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이번에 ILO의 방문 목적 중에 큰 목적 중에 하나는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내년 3월 달에 실시되는 WHO 사무총장에 입호부를 할 예정입니다. 강경화 전 장관의 UN 고위대표로서의 경험, 그리고 대한민국 외교장관으로서의 경험과 경륜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나눴고요. 국회의장으로서는 사상 최초로 스위스의 하원 의장하고 면담을 하게 되었어요. 스위스의 세계적인 제약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바티스라든가 로슈라든가 이런 데가 한국을 아시아의 진출에 교두보로 삼아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네. 그리고 이제 스페인에서 그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후부터 열리는 IPU 총회에 이제 참석하실 예정이신데요. 한국 대표단을 이제 대표해서 의장님이 본회 연설도 이제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담으실지 궁금합니다. 분열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통합의 민주주의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이 크다란 주제인데요. 저는 우리 한국 국회가 취했던 3가지의 방향을 좀 강점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국민통합위원회를 구성해서 여야를 떠나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분열되지 않게 통합으로 가느냐 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통이 중요하고 소통이 하게 되면 공감대를 낳고 공감대가 성립되면 합의로 이룰 수 있다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대한민국으로서 가장 큰 통합의 문제는 남북 통합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에 대한 지지, 그리고 제가 국회의장으로서 강조했던 남북 국회회담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일본의 불화수소, 중국의 요수수 사태를 보면서 세계 공급망을 어떻게 우리가 재구축하고 있고 한국이 어떤 길을 갈 것인지에 대해서 특히 자원을 가진 의장들하고 긴밀한 협력을 맺고 앞으로 그런 공급 체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의 기초를 다질 예정입니다. 네, 정기국회 일정에 맞춰서 다음 주 초에 다시 귀국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남은 기간 동안 외교 성공적으로 마무리 잘 하시고요. 건강하게 돌아오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여야 거대 양당 사이에서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는 제3지대 후보들이 양당 체제 극복을 위한 협력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를 위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만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대 양당 체제 종식을 위한 제3지대 협력을 제안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고 화답하면서 두 후보의 만남이 추진됐습니다. 두 후보의 회동 일정은 다음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심 후보는 현 거대 양당 체제는 좀비 같은 상태라고 비판하고 제3지대가 힘을 합쳐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심 후보는 안 후보에 이어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선 후보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좀비를 잡는 데는 힘을 합쳐야 된다. 그래야 미래를 도모할 수 있고 또 각자 국민에게 책임질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제3지대 모색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3지대 대선 후보들은 협력 움직임과 별개로 후보 단일화 가능성엔 선을 그었습니다. 심 후보 측은 거대 양당 체제 종식을 위해 공동 행보를 한다는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고 안 후보도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각기 다른 철학과 가치를 지녔다며 양당이 머리를 맞대려고 하는 것은 정치 공학적인 접근이 아닌 이재명, 윤석열 거대 양당 대선 후보의 자질 검증을 위한 쌍특검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원내 네 정당이 각각 역할을 맡아서
이 쌍특검을 관철시키자는 그 제안이고 삼지대 간의 연대라든지 또는 다른 정책 공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것. 김동연 후보는 양당 구조를 깨는 것을 넘어 정치 기득권을 깨는 것까지 동의하면 심상정 안철수 후보와 만나 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후보도 연대나 단일화 쪽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단독 처리를 해서라도 개혁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민주당은 곧바로 이번 정기국회 내에 개혁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며 이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겠다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홍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민생개혁 법안의 처리 방향을 일일이 열거하며 민주당을 향해 속도전을 요청했습니다. 이 후보는 법안을 여야 합의 처리, 단독 처리, 신속 처리 안건, 즉 패스트트랙이 불가피한 것 등으로 나눠 핀셋 처리를 주문했는데, 구체적으로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와 타임오프제, 개발이익 환수 3법 등입니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국민의힘과 경영계는 경영상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노사교섭과 갈등의 현장이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소관상임위인 기재위 위원장이 자당 소속 의원인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법률 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노조 전임자의 일부 활동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타임오프제나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인 개발이익 환수 3법 역시 국민의힘은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부정적인데, 소관상임위원장은 야당 소속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최대한 야당과 협상은 진행하되 합의가 어려울 경우 패스트트랙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같은 민주당과 이 후보의 법안 처리 강공 드라이브에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회 민주주의 파괴 발상으로 이 후보가 민주당의 입법 독재, 야당 패싱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표 입법을 위해서라면 입법 독재, 야당 패싱도 불사하라고 대놓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당 내부에서조차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밀어붙이기라고 지적할 정도입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 측도 입법 독재로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해놓고 반성은커녕 다시 법안 강행을 부추기는 행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후보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당 지도부는 오늘 최고위에서 이 후보와 당이 혼연일체가 돼 입법 과제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후보께서 직접 윤호중 원내대표와 함께 각 상임위원회 입법 과제를 점검을 했습니다. 핵심 예산 사업과 개발이익 환수법, 가상화폐에 대한 1년 과세 유예, 전두환 추징법 등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점검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뛰겠습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이 개혁 입법을 야당과의 합의 없이 강행 처리에 나설 경우 여야 간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50대 이상의 부스터샷 접종 간격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비상객 발동 기준을 돌파했다며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는 부스터샷 접종률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면 등교를 시작한 만큼 청소년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당정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문 대통령을 향해서 김희철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KBS에 다시 친정권 정치 편향 인사가 임명되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다음 달 1일까지 재송부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가상자산과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의 양도 차익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연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기재위는 과세 유예 외에도 비과세 한도를 주식과 같은 수준인 5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가 협의할 방침입니다.
네, 매주 금요일 한 주간의 여론 추이를 핵심만 짚어서 분석해보는 뉴스엔 주간 리서치 시간입니다. 민심을 해독하고 그 속에 담긴 여의도 이슈를 풀어주는 분,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오늘도 자리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네, 이제 대선이 이제 한 100여일 남았네요. 다음 주 월요일이면 이제 100여일 남은 거죠. 네네, 네. 예, 뭐 코앞으로 이제 다가왔다고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대선 후보 지지도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나온 결과인데 TBS 의뢰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 결과와 또 오늘 나온 헤럴드경제의뢰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 결과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냐면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그 윤석열 후보를 바짝 쫓아서 네. 오차 범위 내에 그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 좀 비슷하게 결과가 나왔네요. 같은 조사 기관이고 의뢰 기간만 다르고 시점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대체로 지난주, 지지난주와 이번 주의 상황이 좀 달라진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같은 조사 기관에 이번 주 월요일 발표된 조사 또 그 이후에 발표된 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매우 접전을 벌이는 결과로 나타났거든요. 이재명 후보의 최근 그 나름대로 그 쇄신 노력, 이게 이제 그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걸까요? 어떻게 분석이 돼요? 그것도 영향을 미쳤을 수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네. 지난주, 지지난주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높았을 때 그것은 정권 교체 여론의 어부바 지지율. 네. 그러니까 선거는 구도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데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사과 반성도 하고 네. 또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닌 이재명의 민주당. 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번 선거가 정권 유지냐 정권 교체 쪽으로 판단하느냐 아니면 후보를 보고서 평가를 하는 후보 대 후보 대결 구도로 가냐 이게 중요한데 네. 최근에 나온 조사 결과를 보면 이런 접전 깻잎 한 장 차이 프레임 전쟁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후보 구도가 펼쳐지고 있다. 네. 윤석열 후보도 선대위 구성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의 관계 서로 간의 밀당 네. 이런 장면이 연출되면서 네. 후보 대 후보의 대결로 집중되는 현상이 이 초접전 결과를 만들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그 대선 후보 지지도 결과 표부터 보면서 또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보고 있는 저 표가 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TBS 의뢰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접전이죠. 예, 그러니까 직전 조사와 비교를 0.5%예요. 그러니까요. 예. 이건 격차가 거의 뭐 의미 없다고 봐도 됩니다. 머리카락 한 올 차이고요. 다른 조사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이번 조사도 같은 조사 기관에서 실시가 된 것인데 이 이번에 조사도 헤럴드 경제 의뢰로 2.2% 포인트니까 사실상 오차 범위 내. 네. 뭐 이 정도 차이는 네. 뭐 큰 차이의 의미가 있다, 유의미하다 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런 만큼 초접전 양상 이게 구도에서 후보 간 대결로 국면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네. 초접전, 프레임 전쟁, 팽팽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정 안정론이냐 정권 심판론이냐 이런 대선 성격을 이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 여론조사도 곁들여서 지금 이제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 그렇다면 이제 앞에 본 여론조사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진 NBS 전국 지표조사 이거는 전화 면접조사인 거죠? 그렇죠. 면접은 이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결과도 보면은 추세가 벌어졌던 것이 다시 네. 좁혀졌어요. 네. 지난주 조사도 1% 포인트 차이지만 이번 조사도 3% 보이니까 네. 거의 오차 범위 내의 접전이다. 3% 포인트는 오차 범위 내니까 네. 누가 더 이기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네. 이 조사는 22일에서 이제 그 24일까지 네. 수요일까지 이제 실시가 됐던 조사고. 네. 그래서 이런 양상이 결국은 지금 막 이제 금방 보겠지만은 이 차기 대권을 바라보는 성격, 네. 정권 유지냐, 정권 교체냐도 상당히 얼마나 좁혀졌는가가 중요할 수가 있겠죠. 네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대선을 어떻게 이제 인식하는지, 예, 그 표도 이제 결과 나온 표를 한번 보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국 지표조사 NBS죠, 전화 면접조사. 네. 좁혀졌죠. 그러니까 지난 주에는 41에서 47%된 것이 이번 주에는 39에서 48.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11월 첫째 주를 한번 봐주십시오. 34에서 54%가 정권 심판론이에요. 예. 무려 정권 심판론이 20%포인트나 높았는데 최근에 39에서 48%라는 것은 결국 이거는 한 자릿수로 줄어든 것이거든요. 그만큼 이 정권 유지와 정권 교체의 격차가 줄어들었다.
그것이 두 후보 간에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차이가 깻잎 한 장 차이로 좁혀진 또 원인으로 볼 수가 있겠죠. 배경으로 볼 수가 있겠죠. 네네. 또 그 TBS 의뢰의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조사한 차기 대선 성격에 대한 이제 결과 분석도 나왔거든요. 좁혀졌죠. 네. 이 표를 좀 확대해서 좀 보여주시죠. 네.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추세 그래프를 보시는 게 중요한데 네. 11월 12일, 13일에는 53.6%, 네. 37%가 거의 1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가장 최근 조사에서는 46.8 대 42%니까 불과 5%포인트 차이도 아닌 네네. 좁혀진 결과 이것이 후보들 간의 대결 구도로 국면 전환이 됐다. 네네. 2주 전, 뭐 1주 전만 하더라도 이 정권 교체냐 정권 유지냐 정권 교체가 더 큰 영향을 미쳤는데 네. 가장 최근 조사의 추세는 이 후보 대 후보의 대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정권 교체론에 대한 여론조사가 좀 더 이렇게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조금 높지만 네. 그 격차가 점점 좁혀지는 좁혀지고 추세다. 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또 이제 질문 또 드리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 임기 말 문재인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와 함께 정당 지지도 이제 살펴볼 텐데 문 대통령 지지율하고 정당 지지도 추이가 비슷한 그 추세를 보이고 있네요. 그렇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네. 대통령의 지지율이 긍정 평가가 올라가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올라가는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가 정권 유지, 정권 교체 여론과 상당히 닮아 있고 네. 또 정당의 지지율은 우리 정당 지지율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요. 네.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격차가 좁혀져요. 네네. 이 현상은 뭐냐 마치 후보들의 지지율과 더 비슷하죠. 네. 정당 지지율이 네. 윤석열, 이재명 후보 지지율과 비슷한 이른바 운동의 효과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아주 그냥 초접전이네요. 선거일이 가까워지면 네. 가까워질수록 양쪽 진영이 다 영차는 프레임 전쟁이 되기 때문에 네. 그 지지율의 격차는 더 좁혀지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한 일주일 전에 조사한 이제 결과긴 합니다만 33.3 대 32.9. 불과 뭐 0.4% 포인트. 그러니까요. 우리 주간 네. 리서치를 즐겨 보시는 분들에게 이번 대선은 네. 역대 볼 수가 없었던 프레임 전쟁이다. 네. 이 접전 양상이 선거일 내년 3월 9일 가까워서까지 계속 지속이 될 겁니다. 그 속에서 무엇을 봐야 될지는 또 우리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그 NBS의 정당 지지도 추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비슷하죠? 네네. 네. 좀 표를 좀 확대해서 보여주시죠. 네. 이 면접원 조사에서도 가장 최근입니다. 이번 주에 발표된 것도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33%포인트 차이예요. 네. 그러니까 점점 후보들의 차이와 정당 지지율의 차이가 비슷해진다. 네. 이건 5글자입니다. 신동진 거 아시잖아요. 프레임 전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당 격차와 후보들 간의 격차가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프레임 전쟁에 그렇죠. 아주 치열한 그 혼전의 양상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그 뉴스엔 주간 리서치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11월 26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 귀엽고 화끈데 버릇 없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쳤던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의원이 서로 대한 평가를 가감없이 밝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먼저 윤 후보 어제 서울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 캠퍼스 개강총회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홍 의원이 2030 세대에게 인기를 얻었던 이유를 묻는 질문에 귀엽고 화끈한 모습을 꼽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토론할 때 보면은 뭐 공격적으로 하시고 뭐 이래도 그 말씀하실 때 보면 굉장히 귀여운 데가 있어요. 또 이렇게 화끈하게 이렇게 치고 나가는 모습, 그런 것이 청년 세대에게는 좀 탁 트이는 이런 기분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귀여운 데가 있다는 윤 후보의 평가에 홍 의원 불쾌한 심경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홍 의원이 운영하는 청년의 꿈에 윤 후보가 2030의 홍 후보 지지 이유가 귀엽고 화끈해서라고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다는 질문에 홍 의원이 아주 짧고 굵게 버릇없다라는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홍 의원은 지난 경선 국면에서도 윤 후보의 행동을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당시 토론회에서 윤 후보가 홍 의원의 어깨를 툭 친 상황에 대해서 새까만 후배가 할 만한 적절한 행동은 아니다. 나는 14기, 윤 후보는 23기, 사법연수원 9기 차이 같으면 돌아보면 줄 끝이 안 보이는 그런 관계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의원, 서로에 대한 평가에서도 감지가 되듯이 풀어야 할 감정이 많은 듯 보이는데요. 윤 후보의 거듭된 러브콜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선대위 합류를 거부하고 있는 홍 의원. 과연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손흥민은 되는데 BTS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올해 버터와 퍼미션 투 댄스 그리고 콜드플레이와 함께한 마이 유니버스까지 연타석 흥행에 성공한 BTS가 올해 빌보드 뮤직 어워드 4관왕,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3관왕에 오르면서 또 한 번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Smooth like butter, like a criminal undercover. Don't pop like trouble, breaking into your heart like that. Baby, you are my universe, and I just want to put you first. The American Music Award goes to BTS! BTS의 열풍이 거셀수록 그들의 수상 소식이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관심이 모아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민주당 안민석, 국민의힘 윤상현,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BTS 병역법인데요. 유독 K-팝 스타들에 대한 배려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익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의 군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또다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어제였죠. 국회 국방위에서도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찬반 의견이 크게 엇갈리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요. 이를 놓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손흥민 선수는 되는데 방탄소년단은 안 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안 후보의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존 예술-체육 분야에서 대중예술을 포함하는 것이 형평성과 시대 흐름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방탄소년단이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병역 특례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국방부와 병무청은 난색을 표하고 나섰습니다. 병역에 민감한 국민 여론을 고려해서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주장인데요. 인구 급감에 따른 병역 자원 감소 추세는 물론 객관적인 기준 설정,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관련 부처와 함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팝 신드롬을 일으킨 BTS의 병역 특례법 처리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방위는 앞으로 공론화 절차를 거쳐서 더 심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BTS의 병역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지금 BTS도 병역 특례 대상이 될 수 있는 근거는 과연 마련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해보는 뉴스엔 청년 맞습니다. 남다른 관점으로 날카롭고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두 분, 박영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 선대위도 머리색도 모두 탈바꿈했습니다. 관련 영상을 확인한 후에 본격 토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로 이제 광주 전남 유치를 이제 순회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신 말씀 많이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 또 우리가 부족했던 거 이제 많이 반성하고 또 잘못은 또 제가 사죄드리면서 새롭게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저도 머리를 갑자기 짙게 했는데 제가 예측했던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짙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염색했냐 이런 얘기 어제 많이 들었고요.
못 알아보더라고요. 잘했다 1번, 못했다 2번. 1번 이렇게 맞네요. 아,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길로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기가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연신 쇄신과 변화를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인데요. 선대위와 관련해서 측근 전략통을 이제 전진 배치하고 또 선대위에 이제 군사를 빼는 등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이제 재편하고 거듭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쇄신 몰아치기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먼저 박용훈 위원장님의 생각부터 들어보죠. 먼저 저희 민주당이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이후에 국민들께 감동을 드리고 있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먼저 당이 기민하게 움직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당이 쇄신의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이재명의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원하는 민주당은 정말 잘 정비된 로마의 군단 같은 민주당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후보의 몸은 사실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총장이나 전략위원장 같이 빠른 판단, 결단이 필요한 자리를 본인의 의중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분으로 인선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최근에 지지율 격차가 많이 좁혀진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랑 윤석열 후보랑 아무래도 우리 박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계속 쇄신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반영이 됐다고 생각이 좀 됩니다. 특히 이제 선대위가 너무 메모드급이다, 우리 일을 안 한다라는 비판들이 많았는데 그걸 굉장히 좀 간략하게 만들고 좀 젊은 사람들, 신선한 사람들을 전면에 배치해서 좀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보겠다는 그런 노력들이 아마 조금 지지율에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첫 지역 선대위가 광주에서 출범한다고 합니다. 인선을 보니까 그야말로 파격적인데요. 공동선대위원장 10명 중에 9명이 청년으로 전면 포진했고요. 고3 학생도 포함이 됐다고 하는데 청년 정치인으로서 좀 평가해 주시죠.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파격적이긴 하죠. 사실은 저희 어제 오늘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나온 그 명단들을 보게 되면 사실 이제 중진들 중심으로 좀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좀 젊은 사람들이 또 좀 젊은 얼굴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비판들이 사실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 비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의 캠프 같은 경우 좀 젊은 사람들이 좀 배치가 됐다,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이제 저도 이 젊은 정치인을 대변해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을 내왔는데 이런 점은 좀 분명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젊다고 해서 꼭 젊은 목소리를 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진들 역시도 굉장히 젊은 목소리를 낼 수가 있고, 특히 청년 정책과 관련돼서는 청년들이 미처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오히려 중진이라든지 원로 같은 분들이 좀 더 객관적인 시선에서 그리고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수준에서 제안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전면에 배치된 것이 반드시 이것이 좋은 거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적어도 국민들 보시기에 신선한 얼굴들이 좀 배치가 되면 아무래도 좀 선대위가 좀 바뀌려고 하는 노력이 있구나 정도는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타당이지만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네,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네. 기존의 선거대책위원회라고 하면은 중진 국회의원 중심으로 구성된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광주시당 같은 경우에는 10대부터 30대까지 영화 감독, 고등학생, 노무사까지 이렇게 임명한다고 합니다. 통상 보면은 선거대책위원회의 장은 그 선거에 총괄을 하면서 전략과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인데요. 기존의 국회의원 중진들로 구성된 것보다는 국민들께 더 소구력이 있는 건 사실이다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기존의 국회의원들로만 구성된 선거대책위원회보다 광주 시민들에게 더 감동으로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어쨌든 열심히 이렇게 발로 뛰고 있는 상황에서 근데 새로운 논란이 이제 새로 또 돌출을 했습니다. 바로 그 이재명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도청의 5급 공무원이 이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를 이제 수행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혈세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용훈 위원장님부터 견해를 들어볼까요? 제가 이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봤는데요. 도지사 시절 비서실에 계신 분이나 이런 분들께 확인해 봤는데 지금 언급되는 인물이 이재명 후보 당시 성남시장 시절에 비서실 사람이고 경기도에서는 대외 협력의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알려왔더라고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분이 김혜경 배우자의 사적인 수행은 한 적이 없고 시장 시절에는 물론 이재명 성남시장과 같이 가야 되는 일정은 같이 했고 도지사 시절에는 김혜경 배우자의 공식 일정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을 한 적이 없다. 다만
성남시장 선거에서나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그리고 이번에 선거에서 수행을 하는 것은 공직을 내려놓고 한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다. 지금 이걸 제기한 박영수 의원인가요? 국민의힘의 박영수 의원은 한 장의 사진조차 제시 못하고 있거든요. 정말 수행을 하고 혈세를 낭비했다고 의혹을 제기할 거면은 지금 당시 사진이라도 제시를 해야 된다. 저는 이게 명백한 가짜 뉴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가짜 뉴스라고 이제 주장을 하셨는데 주장한 국민의힘 의원 성함이 박수영 의원인 거죠. 박영수 의원이 아니고. 그리고 어쨌든 성남 시장과 경기도지사 그 선거 그 시절에는 수행을 한 거는 맞습니까? 네네, 수행을 했고요. 알겠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배우자의 공식 일정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을 할 일이 없었다. 지사로 된 이후에는 수행을 안 했다. 선거 과정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적 유용이라고 하면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사실관계가 그렇다고 하니까 지금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아직까지는 당선자가 아닌 상황이고 이게 자칫 예를 들면 혈세가 들어가니까 공무원들이 수행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현직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배우자를 벌써부터 수행을 한다든지 하는 모습들이 국민들 눈높이에 보기에는 적절치 않을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국회의원 지금 현직 국회의원들이 후보자의 배우자를 나서서 이렇게 뭔가 수행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면 국회의원이라는 분들도 결국 국민들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대표가 아직 후보자 신분, 그 후보자의 배우자 신분에 불과한 사람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적절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들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에 다시 말씀드리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야당 대선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자리를 비우고 미완에 출발을 한 가운데 윤 후보와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이 오늘 면담을 가졌습니다. 제가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김종인 박사님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별로 지금 상황에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고 역할 조정에 대한 특별히 무슨 역할을 조정하고 이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저도 시간이 없다 보니까 뉴스를 다 볼 수가 없고 우리 대변인실에서 좀 보내주는 것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익명 관계자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인 거로 생각하시죠. 사실은 진작에 상임위원장 선출이 됐으니까 한번 만났어야죠. 그분이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 거에 대한 네,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이 이번 대선에 다 쏟아부을 예정이라면서 상임선대위원장직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윤 후보도 여기 힘을 실었는데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설 자리가 점점 작아지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총괄 선대위원장 자리가 비어 있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을 배제하고 선대위가 다 구성이 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갈등 내지 이제 진통으로 비칠 수 있는 지금 상황을 우리가 분석을 좀 해봤을 때. 결국 이제 김병준 위원장이죠. 지금 상임선대위원장으로 계신 김병준 위원장과 김종인 위원장 간의 어떤 역할 충돌 같은 문제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김종인 위원장과 김병준 위원장은 사실 정책에 관련된 메시지가 굉장히 다릅니다. 두 분 다 선명하신데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박정희 정부 때 사회보험 제도를 상당 부분 설계하셨고 그 이후에도 노태우 정부 때도 보사부 장관을 하면서 여러 가지 국가 주도의 정책들을 많이 설계하셨던 분이고 반면에 이제 김병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유주의자에 기반해서 시장의 이 어떤 역할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행정학자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바라보는 국정 운영의 아젠다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캠프 내에서 두 가지 목소리가 국정 아젠다가 두 가지가 충돌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본선에 우리가 진입을 해서 자칫 캠프 내에서 메시지가 엇갈린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사항을 표시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 면에서는 어떤 김병준 위원장의 역할, 그다음에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들이 어느 정도 잘 배분이 되어서 김종인 위원장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고 한다 그러면 근시일 내에 다시 캠프에 합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역할론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애초에 이 세 분이 결합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일어난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김종인 위원장 그리고 김병준
전 위원장 그리고 김한길 대표까지 언급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가치로 이렇게 국민의힘에 들어온 것보다 사실 권력에 쫓아서 들어왔다고 보거든요. 김병준 전 위원장이나 김한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서 권력을 찬탈당하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강고로 보고 저는 김종인 위원장의 설 자리는 윤석열 후보의 위기에서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장에는 지지율이 높고 이렇기 때문에 굳이 김종인 위원장을 윤석열 후보도 삼고 초려할 생각은 없겠지만은 분명 윤석열의 위기는 오기 때문에 그때 되면은 윤석열 본인이 나서던가 이준석 대표가 나서던가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모셔오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큰 선거를 앞두고 이제 자체 내부 안에서도 힘겨루기가 있는 그런 보통 선거에서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인지 아니면 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지 아니면 또 화합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 건지 어쨌든 좀 어정쩡한 상태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국민의힘 당 청년 정치인들은 올드보이 선대위를 우려하면서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약간 김병섭 위원은 중진 선대위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박용훈 위원장님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임승우 대변인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느냐 마치 엔진이 꺼져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을 보면 굉장히 나이가 드신 분들 그리고 중진 의원 그리고 전직 의원 위주로 구성이 되고 있잖아요. 사실 보면은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과거로 회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김성태, 주호영, 권성동 같은 과거의 올드보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전면에 나서게 되고 또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판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용하는 게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후보 자체가 신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중진들이 배치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게감이나 안정감 같은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 그리고 정치적 경험, 정무적 판단 같은 것들이 사실은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후보의 어떤 장점들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국민들 눈높이에 보시기에 너무 그 다선 의원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 일정 동의를 하지만은 꼭 젊은 사람이 젊은 사람의 목소리를 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후보가 지금 파격 인선을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청년위원장을 하겠다라는 이 언론 보도를 제가 지금 보고 들어왔는데요. 그러니까 좀 이런 인선에서의 파격 같은 걸 보여주면서 청년 문제 이런 것들은 내가 직접 챙기겠다라는 메시지를 동시에 주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래도 선대위 이 구성 안은 계속 추가되고 보완되고 더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제가 중진 중심으로 있다는 비판은 했습니다만은 네. 그것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거나 선대위 구성이 차질이 있거나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아까 이제 그 질문에서 나왔습니다만 광주의 공동선대위원장 10명 중 9명이 이제 청년이다라고 굉장히 파격적인 인선이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어쨌든 이번 선거에서 2030 젊은 표심이 굉장히 중요한 선거인데 그렇다고 봤을 때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도 청년을 잡기 위한 그런 선대위의 반영 뭐 이런 지금 잡혀 있는 어떤 계획 같은 건 없나요? 일단은 이준석 대표가 2030 그 청년 세대들의 아주 압도적인 지지를 통해서 국민의힘 대표가 된 분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스스로도 2030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 비전들이나 아니면은 정치적 어떤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툴들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2030의 가장 높은 지지를 보였던 대통령 후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막론하고 홍준표 후보거든요. 근데 홍준표 후보가 과연 뭐 젊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지지를 받았던 건 아닙니다.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사실 이준석 대표가 가지는 젊은 정치인으로서의 상징성 그리고 홍준표 대표가 2030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런 어떤 포인트들을 윤석열 후보가 충분히 흡수해낼 수 있다 그러면 사실 2030의 표가 국민의힘을 꾸준하게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앞서서 박영훈 위원장이 그 올드보이 중에서도 김성태 전 의원은 선대위 합류시키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청년 문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윤 후보 그리고 공정과 정의를 앞세우고 있는 윤 후보가 정작 취업 비리 논란의 중심에 선 인사를 선대위 요직에 앉혔습니다. 이거에 대한 생각을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지금
지금 김성태 전 의원이죠. 원내대표를 하셨는데요. 2심 유죄까지 나왔어요. 이분이 KT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무마시키는 조건으로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딸을 취업시켰다라는 의혹을 받고 지금 유죄 선고까지 2심에 나왔는데 아직 대법원 선고가 남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과거부터 공정을 외쳤는데 과연 딸의 특혜 채용이 있는 김성태 의원을 선거대책위원회 지도부잖아요. 지도부에 임명한 게 맞나 싶기도 하고 또 다른 면으로 보면 국민의힘의 당원당규상에 보면은 뇌물죄로 기소된 사람은 당원권이 정지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위원회 의장을 당연직으로 맡게 돼 있어요. 이 직능본부장에 임명이 되면은 이 과정에서 당헌 당규를 어기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의문점도 사실 남아 있고요. 또 대법원 재판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지만은 그렇다면 대법원 재판이 끝난 다음에 임명을 했어야죠. 대법원 재판에서 만약에 실형이 나오면 그 다음 대책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네. 뭐 후보의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뭐 더 말을 덧붙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에는 후보가 김성태 전 의원을 임명하신 데는 아마 맥락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뭐 과거 이제 노조위원장으로서 어떤 노조 경험이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이제 강서구에서 국회의원을 했을 때 굉장히 일을 잘했다는 평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문제점들이 있겠지만은 후보의 개인적인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 대한 후보의 결정은 후보의 뭐 책임에 몫인 것이고 결국 그 김성태 의원이 얼만큼 이 안에서 역할을 해낼 수 있느냐는 그것도 역시 이제 후보의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지적하신 부분은 타당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국민들 보시기에도 젊은 사람들 보시기에 좀 부족하다라는 인상을 충분히 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후보의 역할이고 책임이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청년 맛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오늘은 친정 체제 강화에 나선 민주당 이재명 선대위 그리고 선대위 인선 갈등 속에 출발한 국민의힘 윤석열 선대위 등 본격적인 여야 선대위 체제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용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 대관령이 영하 8도, 서울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고 낮 기온 서울 7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일요일 낮부터 누그러지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